나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는 대학생이다. 이곳은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월세가 저렴해서 부담 없이 지낼 수 있었다. 평소 나는 방에서 공부를 하거나 컴퓨터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내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이한 일이 시작되었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던 날이었다. 창밖으로 번쩍이는 번개와 귀를 때리는 천둥 소리에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하던 나도 서둘러 집에 돌아왔다. 엘리베이터에 들어서자마자 건물 특유의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올라가기 시작했다. 7층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이상하게도 나는 낯선 차가운 공기를 느꼈다. 그날따라 집안이 이상하게 쌀쌀했고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다. 평소와 같은 밤일 거라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컴퓨터 앞에 앉았다. 친구들과 채팅을 하며 게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쪽에서 가느다란 속삭임 같은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환청인가 했지만 점차 그 소리가 뚜렷해지는 것 같았다. 나는 용기를 내어 뒤를 돌아봤지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찜찜한 기분에 괜히 방에 불을 모두 켜고 다시 자리에 앉았다. 몇 분 후 한기가 느껴져서 창문이 열렸나 싶어 거실로 나갔다. 역시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런데 그 순간 내 방에서 뭔가가 부딪히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깜짝 놀라 방으로 향했지만 여전히 방 안은 아무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그때 내 시선은 컴퓨터 화면에 머물렀다. 분명 게임 화면이었던 것을 이상한 텍스트가 떠 있었다. 어서와. 기다리고 있었어.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다. 나는 컴퓨터를 끄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잠을 청하렸지만 머릿속에서 그 문장이 떠나질 않았다. 밤새 뒤척이다 간신히 잠들었는데 악몽에 시달렸다. 창백한 얼굴의 여자가 나를 보며 울부짖는 꿈이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나는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계속되었다. 자고 일어나면 가구의 위치가 미세하게 변해 있거나 꺼둔 컴퓨터가 혼자 켜져 있곤 했다. 매번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나는 어쩐지 집에 혼자가 아니라는 기분이 들었다. 결국 나는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친구는 혹시 그 집에 원래 누군가가 살았던 적이 있는지 조사해 보라고 했다. 며칠 뒤 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작은 부탁을 했다. 오래된 기록을 뒤져본 결과 몇 년 전 이 집에 살던 여자가 실종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을 주민들은 그녀가 이 집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이후로 모습을 감췄다고 했다. 이상한 점은 그녀가 사라진 날도 지금과 같은 폭우가 쏟아지던 날이었다는 점이었다. 나는 불길한 예감에 점점 사로잡혔다. 그러나 그저 이사를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에 잘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나는 주변 무속인을 찾아가 자문을 구해보기로 했다. 무속인은 내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더니 이 집에 머무르고 있는 영혼이 과거의 억울함을 풀고 싶어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었던 말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다시 집으로 돌아온 나는 실마리를 찾아보기로 했다. 나는 집 구석구석을 조심스레 살펴보았다. 그러다 벽장 한켠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다. 먼지가 쌓여 먼지투성이었던 일기장을 펼쳐보니 마지막 페이지에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비 오는 날 나는 이곳에 묶여 있어. 나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그녀가 그토록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알 것 같았다. 나는 무속인을 찾아가 그 일기장을 보여주고 도움을 청했다. 무속인은 간단한 굿을 통해 그녀의 억울함을 풀어주었고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 이후로 내 집에서는 더 이상 기묘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 가끔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당시의 기억이 떠오르지만 이젠 더 이상 두렵지 않다. 그녀의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그 영혼을 달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나에게 그날의 비는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끝내지 못한 이야기에 마침표를 찍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고요한 위안의 소리로 말이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회자되곤 합니다. 여기서는 그중 한 가지 이야기를 상세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친구끼리 캠핑을 갔다가 겪게 된 기이한 경험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무더운 여름밤, 대학 시절 친한 친구들과 저는 도심을 벗어나 시원한 계곡 근처로 캠핑을 가기로 했습니다. 차량을 렌트하고 필요한 장비를 챙겨 조금은 설레는 마음으로 출발했습니다. 목적지는 유명한 관광지는 아니고 지도에는 잘 표시되지 않은 한적한 계곡이었습니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한 곳이라 들뜬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지기 시작할 즈음 우리는 목적지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평소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아 길은 울퉁불퉁했고 푸른 무성이 자라 있었습니다. 간신히 차를 몰고 들어가고 나니 드디어 우리가 묵을 장소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텐트를 치고 주변을 간단히 정리한 후 고기를 굽기 시작했습니다. 숲속이었지만 여름이라 아직은 날이 어두워지지 않았고 우리는 자연의 공기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뒷정리를 마치자 어느새 날은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촛불과 랜턴의 빛 아래서 그윽한 숲의 향기를 맡으며 우리는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친구가 문득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곳 근처에서 옛날에 외딴 집이 있었고 그곳에서 사고가 발생해 사람들이 불길하게 여겨져 결국 마을 사람들이 그 집을 없애버렸다고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흥미로운 이야기로만 들었지만 그 친구는 너무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 조금씩 무서운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숲속에서 무언가 바스락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짐승이 지나가는 소리겠거니 했지만 그 소리는 점점 커졌고 마치 누군가 우리 주변을 맴도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랜턴을 들고 소리가 나는 쪽을 비추어 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는 무언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분위기를 풀어보려 다시 이야기를 시작하던 중 이번에는 갑자기 텐트가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부는 것인지 확인하려 했지만 그곳은 계곡으로 바람이 거의 불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겁에 질려 누구세요? 라고 외쳐보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순간 싸늘한 기운이 감돌며 낯선 냄새가 스며들었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만큼의 공포가 물려왔고 우리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급히 짐을 챙기고 차로 돌아와 떠나기로 했습니다. 차량이 떠나는 찰나 뒤를 돌아본 친구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텐트가 있었던 그 자리에는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의 형체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얼굴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 존재감은 또렷했습니다. 우리는 황급히 가속 페달을 밟아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도심으로 돌아온 우리는 한동안 그날의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현실이라고 믿기 어려운 그날의 경험이 우리의 마음속에 각인되었기 때문입니다. 후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계곡은 과거에 실제로 사고가 잦던 장소로 많은 이들이 이상한 경험을 하며 두려워하는 장소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후 우리는 아무리 더운 여름이라도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외진 곳으로 캠핑을 가는 일은 절대 없었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도 좋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가 우리를 얼마나 공포로 몰아넣을 수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날의 경험은 마치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것 같은 두려움을 남기며 아직도 여름밤이 되면 문득 떠오르곤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더운 여름밤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동네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 동네는 오래된 전통, 가옥들과 좁은 골목길로 유명했고 주민들은 서로를 가족처럼 아끼고 지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밤이 되면 골목길 끝에 있는 폐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나 고양이 울음소리로 치부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소리는 더욱 선명해지고 기이한 느낌을 주었다. 신경이 예민한 사람들이 몇 명 그 집에 들어가 보았지만 아무런 이상한 점도 발견하지 못했고 동네 주민들은 오히려 그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미친 사람 취급하며 소문은 잠잠해졌다. 그러나 그해 여름 내가 그 동네로 이사 오면서 사건은 다시 시작되었다. 이사 첫날 밤 나는 그리운 이웃의 다정한 환영 속에 피곤했던 몸을 침대에 던져넣었다. 깊은 잠에 빠져들 즈음 갑자기 창밖에서 나직지 않은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것 같았다. 처음에는 귀찮아서 무시하고 잠을 청했지만 소리는 점점 커지고 또렷해졌다. 호기심을 못 참은 나는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너무 피곤해서 그냥 다시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 날 아침 어제 들은 소리에 대해 동네 주민들에게 물어보았다. 예상대로 모두 폐가의 소문을 얘기하며 거기에 괜히 가봤다가는 화만 입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나는 단순한 소문으로 치부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과 함께 마을 회관에 참석하는 날이었다. 마을 회관에서 돌아오는 길에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다. 폐가에 살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었다. 오랜 시간 전 그곳에 살던 가족이 있었고 그 가족에게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딸이 있었다고 한다. 딸은 외부와의 접촉을 꺼리고 늘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는데 어느 여름밤 그 딸이 실종되었다는 것이다. 온 마을 사람들이 딸을 찾아 나섰지만 끝내 찾지 못했고 얼마 후 가족들은 다른 곳으로 떠났다고 한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어제 들은 소리가 왠지 그 실종된 딸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을 확인해 보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는 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다.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릴 때마다 나는 견딜 수 없는 소리로 잠을 설치고 있었다. 그때였다. 창문 밖에서 또다시 그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엔 아주 가까운 곳에서 들리는 것 같았다. 주위를 둘러보니 폐가 쪽이었다. 모골이 송연해졌지만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그 소리를 확인해보고 싶다는 욕망이 더 강했다. 나는 우산을 챙기고 폐가 쪽으로 향했다. 폐가에 가까워질수록 소리는 점점 커졌다. 나는 비를 맞으며 폐가의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안은 축축하고 어둡고 끔찍하게 조용했다. 나는 소리를 따라가다가 어느 방에 다다랐다. 그리고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다. 방 한가운데에는 한 소녀가 있었다. 그녀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천장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나는 순간 발을 헛디뎌 버렸고 소녀는 그 소리와 함께 날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은 깊은 슬픔이 가득 찬 듯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렸다. 소녀는 천천히 다가오며 나지막히 중얼거렸다. 여기는 내 집, 나가. 그 순간 주위 공기가 무거워지며 나는 의식을 잃고 말았다. 아침이 되어 나는 이웃 주민에게 발견되었다. 폐가의 방 안이었고 내 옆에는 그 소녀가 남겼다던 낡은 일기장이 놓여 있었다. 일기장에는 나를 기억해줘라는 한 구절만이 적혀 있었다. 그 후로 나는 다시는 그 소녀를 보지 못했지만 때때로 그 소녀가 여전히 그곳에서 자신을 기억해주길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곤 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로 그 기묘한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되었다.